안녕하세요 여러분, 마이크로소프트 신흥료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요즘에는 저희 마이크로소프트가 주로 이제 서스테이너빌티 관련된 활동도 많이 했지만 온 국민이 다 챗GPT에 관심을 가지셔서 예, 요즘에는 주로 이제 제가 주로 기술 에반젤리즘이나 아니면 저희 이제 클라우드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 저희가 애주어라고 부르는데 그 클라우드 기반에서 이제 챗GPT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강연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물론 이제 환경이 주제긴 하지만 왜 우리가 환경에 더 신경을 써야 되는지에 대한 인트로로 챗GPT 관련된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많이들 관심 있어 하시는 그 코파일럿, 그래서 여러분들 일하는 방식이 바뀌실 거라는 거에 대해서도 조금 언급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좀 재미있으실 것 같아요. 그 전 세션도 많이 재밌으셨겠지만 일단 워낙 그 언론상에서 많이 챗GPT 관련된 언론상의 내용이 나오고 있고 근데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직접 나가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희는 아무래도 비즈니스를 하는 집단이니까 아무래도 이제 저희 입으로 얘기를 하는 사례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어쨌든 우리가 이제 챗 GPT라고 하는 거는 여기 뭐 정의도 나와 있지만 이제 LLM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라지 랭귀지 모델에 기반한 대화형 인공지능을 우리가 이제 챗 GPT라고 얘기를 합니다. 최근에 4.0 버전이 나오면서 점점 더 똑똑해져서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고요. 근데 이제 이게 사실은 AI라는 게 기술이 굉장히 오래된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70년이 넘은 기술인데 왜 이제서야 이렇게까지 곽강을 받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도 하세요. 이게 단순히 그 메타버스나 그런 것처럼 약간 어떻게 보면 마케팅적인 요소가 많지 않냐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그거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좀 다르고요. 제가 보는 거는 사실 저는 조금 피곤하다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게 왜 피곤하냐면 제 세대 때 인터넷을 봤고요. 이렇게까지 활성화될지 몰랐고, 제 세대 때 스마트폰을 봤고, 제 세대 때 이제 챗 GPT까지 보는구나. 이제 저희가 이거를 오픈 AI라고 부르는데 제가 보는 관점은 거의 스마트폰에 버금가는 그 굉장한 변화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직 안 써보신 분들은 제가 이제 오늘 설명을 드리면서 이게 환경과 또 어떤 관계를 맺는지에 대해서 테니까 이게 이제 앞으로는 프롬프트 시대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많이 써보시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AI 기술 자체가 굉장히 오랜 업력이 갖고 우리가 이제 뉴럴 네트워크라든지 다양한 기술들이 지속적으로 나왔지만 이렇게까지 똑똑해진 건 사실은 사람의 뇌구조를 흉내내서 어떻게 보면 컴퓨터를 하드웨어 자원을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기서는 모델이라는 용어가 쓰이는데요. 제가 뭐 챗GPT가 오늘 주제가 아니어서 딥하게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굉장히 많은 양의 데이터를 때려 넣어서 그렇게 되면 AI가 오픈 AI가 정확하게 말하면 모델이라는 걸 만들어냅니다. 이 모델이라는 건 그냥 여러분들이 아는 코딩이나 뭐 파이썬이나 C의 코드 형태가 아니라요. 숫자들의 덩어리입니다. 우리가 그걸 매트릭스라고 부르고요. 텐서 매트릭스라고 부르고, 그것들 자체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벡터라고 부릅니다. 벡터가 가장 많이 쓰이던 때가 어디였을까요? 어디입니까? 분야가? 주로 이제 게임 에서 많이 쓰였습니다. 게임에서 사람이 움직임을 한다든가 아니면 뭐 빛이 들어온다든가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계산을 해서 그것들을 표현해 주기 위해서 사실은 게임 분야에서 많이 쓰였고요. 지금은 제일 많이 쓰이는 분야가 오픈 AI 쪽에서 그러한 그 벡터를 빨리 계산을 해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물어보시는 질문에 얘가 똑똑하게 답변을 해주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좀 짧게 얘기를 드리면 AI 기술이 굉장히 진화했는데 지금만큼 하드웨어 자원들이 발달이 된 적이 없었고요. 지금만큼 데이터가 많아진 적이 없었고, 지금만큼 이러한 AI 알고리즘이 발전한 데가 없었습니다. 이 삼박자가 맞아서 사실은 챗 GPT가 등장을 했고 그러니까 저보다는 똑똑한 것 같습니다. 제가 요즘에 이제 많이 테스트를 하고 하는데 굉장하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저희 마이크로소프트 제품, 뭐 제가 제품을 소개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안 쓰시는 분 없고 여러분들 중에 파워포인트 안 쓰시는 분 없고 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랬을 경우에 얘가 어떤 식으로 오픈 AI가 코파일럿이라는 형태로 여러분들이 일하는 방식을 바꾸는지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 코파일럿이 저희 제품하고 어떻게 얼라인되어 있는지를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챗 GPT의 라지 랭귀지 모델, 그러니까 모델이라는 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을 때려 넣으면 사람이 우리가 어려서 말을 배우듯이 얘가 말을 배우고 그림을 배우고 학습을 해서 처음 푸는 문제들에 대해서 답변을 내놓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라지 랭귀지 모델이 등장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스마트폰도 쓰시고 SNS 쓰시고 그러면서 모이는 DT 전환으로 인한 다양한 데이터들. 여기서 이제 그래프라는 게 등장을 하는데요. 이제 혹자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오픈 AI가 사실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오픈 소스 기반의 오픈 AI가 이렇게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익스클루시브하게 계약을 맺고 저희가 저희 클라우드 기반에서 서비스를 하는 에 더불어서 어떻게 이렇게 저희가 갖고 있는 여러분들이 쓰시는 그런 서비스 2개월 만에 출시를 했거든요. 코파일럿을. 그게 어떻게 가능했냐면 그래프라는 걸 통해서 가능했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그러한 저희 파워포인트나 아니면 워드나 이런 것들이 저희가 이런 오픈 AI하고 결합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뭐 3년 이상 그래프 형태로 모든 데이터들을 구현이 되도록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게 가능했기 때문에 이 그래프와 오픈 AI가 결합이 되니까 마이크로소프트의 예를 들면 파워포인트나 워드가 코파일럿 형태의 일들을 해내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일단 보셔야 이게 뭐냐라는 얘기를 이해를 하실 것 같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분들이 흔히 쓰시는 마이크로소프트 제품군의 그래프 형태의 데이터의 셋. 사실은 AI는 여러분들이 그냥 생각하시는 데이터의 테이블 형태가 아니라 그래프 형태 가지고 내 데이터가 어디 있는지를 끌어오는 이러한 기반으로 구현이 된 것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런 것들이 라지 랭귀지 모델 결합이 돼서 저희 코파일럿이 등장하게 됩니다. 얘는 파워포인트 예제를 보여드릴 건데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파워포인트 쓰시는 거에 버튼이 하나 생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코파일럿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지금 챗봇, 그러니까 그 챗 GPT처럼 이제 창이 하나 옆에 생기게 되고요. 거기에 여러분들이 워드 파일을 끌어가지고 거기다가 클릭을 해서 넣으면 그것들이 뭐 1분도 안 걸리죠. 바로 파워포인트로 만들어집니다. 파워포인트 자체를 어떤 페이지는 이건 너무 워디하다. 그러면 얘가 코파일럿한테 제가 그 얘기를 하면 얘가 그거를 그래픽으로 다시 제너레이션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많이 쓸 기능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들 파워포인트를 영어로 발표를 한다. 뭐 이제 저는 외국 회사니까 그런 일이 많은데 그럴 때 이제 아무래도 밑에다가 스크립트를 쓰게 되죠. 더 좋은 건 얘가 밑에 스크립트까지 같이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파워포인트는 어떤 식으로 제가 설명드린 것들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Everyone has had a moment when they wish they could turn their proposal into a customer-ready presentation without having to start from scratch. Well, guess what? Now you can. Using just your own words, Copilot can translate Word into PowerPoint, and it can also translate PowerPoint into a Word document. Now you have a professional-looking presentation that you can hone and polish. Let's say you want to add a slide. Give Copilot some quick instructions. There it goes, ready for you to review. So this slide is too wordy. Let's ask Copilot to make it more visual. I'll give it a few seconds. And check this out. Copilot can even animate the slide. It gives it a professional design treatment in a single click. But it doesn't stop there. Copilot can even generate speaker notes. No, I'm serious. Speaker notes. It's not only a time saver, it's helping me be a better presenter and close this deal. 와우, 뭐 이런 박수까지 기대를 안 하지만 놀랍습니다. 다음에 보여드릴 예제는 여러분들이 흔히 쓰시는 줌 같은 소프트웨어인 마이크로소프트 팀즈입니다. 국내에서는 점유율이 그렇게 높지 않지만 외국의 웬만한 대학이나 아니면은 공공기관에서는 거의 팀스로 회의를 합니다. 자, 이 팀스에서는 어떠한 혁신이 일어나냐면 일단 여러분들이 화상회의를 할 때 더 이상 다른 랭귀지를 배우실 필요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50개 이상의 랭귀지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는 얘기를 만약에 중국어로 합니다. 그러면 밑에 스크립트로 영어로 깔립니다. 거기서 더 좋은 건 제가 회의를 하는 게 연사가 1명이든 2명이든 3명이든
코파일럿은 코파일럿의 옆에다가 회의록을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묻습니다. 코파일럿에게. 이 회의 동안 리졸브 되지 않은 그 이슈가 뭐야? 라고 얘기를 하면 코파일럿이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이 회의 동안 리졸브 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답변을 해냅니다. 더 좋은 건 제가 예를 들면 앞에 계신 분하고 다음 주에 회의를 어사인을 해달라. 그러니까 뭐 회의를 하겠다라고 하면 얘가 그 회의 스케줄 아웃룩에다 박아줍니다. 예, 그걸 보시겠습니다. With Copilot, you can follow a meeting and catch up to see what you've missed, even if you can't attend. You'll get a notification in Teams when the recap is ready. You can see the content that was shared, detailed notes, and any action items. You see that one of your customers was discussed and want to learn more. You can use Copilot to ask clarifying questions, and it provides a detailed response. You can ask questions like why a certain decision was made, and it provides the context. You can even ask what other solutions were considered. And with every response, it provides citations with a snapshot of the transcript. It's a huge time saver. So that was pretty cool, but the real magic of Copilot happens during a live meeting. Let's say you're in a meeting with your team. You can ask Copilot to summarize the meeting so far. You can see how it summarizes who said what points were made, and it's really capturing the spirit of the discussion. And as the meeting progresses, you can check in on where people stand. You can even ask Copilot what questions were unresolved. It is just amazing to see this happen in real time. 예, 뭐 박수는 안 치셔도 될 것 같고요. 일단 제가 이제 저희 그 본사하고 콜을 할 때 이제 그 콜에서 이제 저희가 코파일럿을 이용해가지고 묻습니다. 이 회의 동안 어떤 조크가 나왔어? 그랬더니 코파일럿이 이번 회의 동안 조크가 없었어? 그랬더니 그 저희 이제 본사 직원이 너네 you guys so boring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러한 그 업무 혁신이 가능한 게 있고요. 저희가 이제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제가 이제 왜 이걸 들고 왔냐면 저희 직원끼리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사람처럼 말을 하도록 사람처럼 이해를 하고 사람처럼 답변을 하도록 오픈AI가 가능해졌는데 사실 우리는 바나나 하나 먹어도 이걸 합니다. 성이 좋죠. 근데 그에 반해서 이런 오픈AI, 아까 제가 GPU 뭐 이런 얘기를 드렸지만 굉장히 많은 자원들이 소요가 됩니다. 실제로 슈퍼컴퓨터라든지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인 애저 기반에서 이런 것들이 구동되기 위해서는 많은 전력과 그 다음에 하드웨어 자원들이 소모가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양의 데이터를 얘가 학습을 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고요. 뭐 예를 들면 위키피디아라든지 아니면 뭐 구글이라든지 다른 굉장히 많은 뭐 코리아 헤럴드라든지 아니면 뭐 헤럴드에 관련된 신문 기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뉴욕타임즈라든지 이런 것들을 얘가 학습을 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건데 그걸 하기 위해선 사실은 아까 제가 보여드렸듯이 클라우드 기반에서 그리고 그런 클라우드 기반에서 얘가 잘 작동되기 위해서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차원에서의 엄청난 전력이 소비가 됩니다. 자, 그러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러한 비즈니스를 계속 영위를 하고 이렇게 엄청난 서비스들이 등장을 했을 때 어떻게 저희 비즈니스를 서스테이너블하게 가져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을 지속적으로 했고요. 그게 저희가 가진 AI 기술들 그리고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이러한 사회적인 현상들, 자연 환경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관찰을 하고 거기서 나오는 데이터들을 유용하게 정보를 변화를 해서 어떻게 보면 저희 그 슬로건이 Empower every person, every organization on the planet to achieve more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이 이러한 혜택들을 누릴 수 있도록 AI 기술들을 적극 활용해서 저희가 서스테이너블한 그런 활동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마이크로소프트는 서스테이너빌리티 레포트라는 거를 발간을 하고요. 죄송하게도 이거는 이제 제가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최근에 이거의 뉴 버전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뭐 큰 패턴은 비슷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가지고 왔고요. 이 내용을 보면 사실은 그 맹그로브 나무라는 게 등장을 합니다. 뭐 이거 환경 얘기할 때 이제 많이 등장하는 나무인데요. 저는 사실은 이쪽에 잘 관심이 없었을 때는 맹그로브 나무 어쩌고저쩌고 나오길래 이렇게 그림을 한참 보다 저 새가 맹그로브인 줄 알았습니다. 안 웃으시네요. 근데 어쨌든 이 맹그로브 나무 자체가 이 그 퍼진 얼마나 면적이
맞냐? 아니면 얘를 통해서 자연재해를 막아주는 효과가 강하기 때문에 이 맹그로브 나무 자체의 서식지라든지 분포에 관련돼서 관찰할 필요가 있고, 그것들을 정량적으로 얘가 탄소를 얼마나 절감시키는지, 그리고 얼마나 탄소를 절감시킬 수 있는지, 비축량은 얼마나 되는지를 사람이 더 이상 계산하지 않고 AI가 계산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런 기술들을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메릴랜드 대학하고 일단은 드론을 띄웁니다. 그래서 드론을 띄워서 그 서식지나 분포도를 저희가 인공위성이나 아니면은 그 드론에 들어오는 정보들을 가지고 계산을 하고요. 그 계산과 비추어서 탄소의 저감 활동들이라든지 아니면 탄소의 포집 활동들에 관련돼서 얼마나 연관성이 있는지를 저희가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이용을 해가지고 그것들을 학습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탄소 저장량을 계산해내는 걸 자동화해냈습니다. 이런 활동뿐만 아니라 저희가 종 보호 활동이라든지 다양한 지구상에 일어나는 자연 환경이라든지 자연 스테이터스에 관련돼서 마이크로소프트 AI 기술들을 활용을 해서 이런 것들을 관찰하고 보존하는 노력들을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웹에서 다 가능한 액세서블한 서스테이너빌리티 레포트 자료고요. 지금 2022년 버전이 나와서 지금 한글화 작업에 있습니다. 제가 그것들을 하려고 지금 예산을 확보해서 한글화 작업을 하고 있고요. 영문 여러분들이 웹에서 접근이 가능하십니다. 이런 보고서에 저희가 이제 잘한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4가지 필로를 나눠서 이 보고서를 작성을 합니다. 그건 매년 이런 수치나 아니면 계측을 통해서 그냥 잘하자 선언적인 게 아니라 올해 한 해 동안 마이크로소프트가 탄소 절감에 있어서는 이만큼 노력을 해서 이만큼의 수치로 줄였고, 올해 한 해 동안 우리가 워터 파지티브를 위해서 물 부족 국가라든지 아니면 물의 수질 개선을 위해서 이런 활동을 했고 이만큼 깨끗하게 했고요. 이런 것들을 정량적으로 보여주고요. 특히 제로 웨이스트에 관련돼서는 아까 이제 전 세션에서 많은 연사분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이제 쓰레기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이런 제로 웨이스트 측면에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에 대한 보고를 합니다. 특히 2025년까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런 오픈 AI 환경들이 잘 구동되기 위해선 데이터 센터 운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 데이터 센터 운영에 있어서 사용되는 서버라든지 아니면 모든 컴포넌트의 하드 자원들에 대해서 2025년까지 90% 이상 리유즈를 하겠다라는 그 당찬 포부를 가지고 있고, 예를 들면 클라우드라는 건 사실은 페이에즈고로 여러분들이 가장 핫한 그리고 가장 성능 좋은 하드웨어를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만큼 쓰시고 그것들을 활용하시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계속 그 데이터 센터 차원에서는 하드웨어들이 계속 리플레이스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가장 커팅 에지 테크놀로지가 올라간 하드웨어 자원들을 저희가 커모더티화해서 데이터 센터에 계속 공급을 합니다. 이런 것들에 있어서도 재사용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저희가 깨달았고, 특히 그 하드웨어 자체의 어떤 스테이러스라든지 아니면 하드웨어 자체가 어떤 상태인지를 확실히 파악을 해야만, 더 빨리 파악을 하고 비저빌리티를 높여야만 이런 재사용성이 높다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서큘러 센터라는 걸 지어서 이런 것들을 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얼마나 저희가 그 한 해 동안 성취했는지를 굉장히 정량적으로 분석을 해냅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서 사실은 이 보고서가 가지는 밸류는요, 그 한 해 동안 저희가 이런 활동을 하면서 뭘 배웠는지, 그리고 이러한 활동을 하면서 각각의 필로, 예를 들면 워터 파지티브 입장에서는 얘는 어떤 특성을 갖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이 보고서에 실습니다. 그것도 매년 하는 거에 정량적인 수치와 함께 저희가 이것들을 제공을 하고요. 저희가 2030년까지 카본을 그냥 넷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네거티브로 만들겠다라는 게 이제 저희의 그 야심찬 포부이기 때문에 이것들이 어떤 현상을 갖는지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해보면, 최근에도 인왕산 이런 데서 지금 불이 났죠. 그래서 사실 탄소 입장에서 보면 탄소 제거에 관련된 수요는 굉장히 많아요, 전 세계적으로. 그렇지만 워낙 산불이 지금 자연재해하고 같이 맞물려서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공급이 좀 부족하다라는 걸 저희가 많이 깨닫습니다. 그리고 탄소 자체가 개선이 계속 지속적으로 되고 있고, 그러면서 탄소 절감 수치가 편차가 좀 크다라는 거, 그 다음에 탄소 제거 측정에 따른 공통적인 표준은 좀 많이 부족하다라는 걸 저희가 많이 깨닫습니다. 그리고 기후 문제 같은 경우는 지구적으로
세계적으로 발생을 하지만 그 영역에 대한 체감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사실은 지역별로 굉장히 다르다. 그리고 전체 배출량 중에서 사실은 탄소가 배출되는 뭐 이게 뭐 스콥이나 이런 것들에 비해서 그 중에서도 디젤이 차지하는 비율은 사실 1% 미만입니다. 제가 이따가 데이터 센터 자체 UPS가 기존의 개솔린에서 예를 들면 수소로 바뀌는 수소 건전지를 이용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 설명을 드릴 건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전체 탄소 배출량의 1%밖에 되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 1%를 줄이는 데는 굉장한 R&D 투자가 필요하더라.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UPS를 수소로 바꾸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투자가 필요하겠죠.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 많이 깨닫습니다. 워터 파지티브 입장에서도 뭐 저희가 데이터 센터에 하면 이런 워터 파지티브에 굉장히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것도 많이 깨닫고요. 이러한 키 트렌드나 아니면 저희가 레슨런한 내용들을 이 보고서에 실음으로써 이 보고서를 활용하는 사람들이 그분들이 하는 영역에 있어서 보다 베네핏을 가져갈 수 있도록 인파워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탄소 배출량은 사실 뭐 이것들은 스콥 1이나 2나 3에 관련돼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각각의 여러 기관이나 여러 그 컴퍼니에서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 이걸 굉장히 정량적으로 분석을 하고 특히 스콥 3에 대해서는 굉장히 세세하게 어떠한 활동들로 인해서 이러한 스콥 3 영역에 있어서 산소가 배출되는가를 굉장히 논리적으로 그리고 수치화해서 표현을 해준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이 제가 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뭐냐면 그냥 근시일 내에 일어난 일들이 아니에요. 굉장히 기다란,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로드맵을 가지고 국가 수준으로 이런 것들을 드라이브했다라는 게 굉장히 놀랍고요. 이미 저희가 2009년부터 카본 이미션에 관련된 리덕션 골을 세팅을 했고요. 이때부터 시작이 됐고, 그 다음에 2012년에 저희가 인터널 카본피라는 거를 만듭니다. 인터널 카본피는 뭐냐면 뭐 예를 들면 한 부서는 엑스박스 만드는 부서고 다른 부서는 뭐 예를 들면은 클라우드 하는 뭐 부서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마이크로소프트의 뭐 애저 클라우드 부서라고 칩시다. 자, 그러면 A라는 부서하고 B라는 부서가 있는데 A라는 부서가 이런 활동들을 잘했어요. 그러면 이분은 카본피를 많이 물지 않습니다. 근데 그거에 비해서 뭐 돈 벌기 바빠가지고 나는 이런 카본 네거티브나 이런 활동들을 잘 못했어 라고 하면 그 부서에서는 카본피를 많이 내게 됩니다. 인터널하게도 이러한 경쟁이나 아니면 실제로 가치적으로 그리고 정량적으로 얼마나 이런 활동들을 잘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카본피를 내부적으로도 물게 함으로써 이런 활동들에 적극적으로 직원들이 동참할 수 들이 이끌어냈다는 거죠. 그게 2012년부터 진행이 됐었고요. 한 2019년 정도 되니까 저희가 이제 깨닫습니다. 이걸 해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카본피를 어느 정도 물어야 아까 엑스박스 팀이 아니면 애저 팀이 움직이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2019년 정도 되니까 톤당 한 15불 정도 물면 직원들이 움직이더라라는 거죠. 그런 것도 정략적으로 계산을 해서 연구를 해가지고 발견을 해냅니다. 자, 이런 것들을 이미 굉장히 긴 로드맵으로 가져갔다는 게 중요하고요. 2016년에는 저희가 2020년까지 저희가 갖고 있는 모든 전 세계에 있는 데이터 센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애저라는 클라우드를 운영하는 전 세계 많은 지금 뭐 100개 넘는 데이터 센터들이 운영되고 있고요. 그렇게 운영되는 건 사실 레이턴시 이슈뿐만 아니라 프라이버시 이슈라든지 아니면 데이터 가버넌스 이슈가 많아서 전 세계적으로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글로벌 CSP들도 데이터 센터들을 운영하고 짓습니다. 네, 그럴 때 2020년까지 저희가 60% 이상 완전 리유저블한, 그러니까 재사용 에너지를 사용한 걸로 운영되는 데이터 센터를 짓겠다라는 미션을 2016년부터 가져왔고요. 2025년까지는 저희가 전 세계에서 운영하는 모든 데이터 센터, 당연히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애저를 운영하기 위해서 국내 데이터 센터가 굉장히 다수 존재를 하고요. 그것들에 대해서
25년까지 100% 재사용 에너지로 사용을 해서 이 데이터셋을 운영하겠다라는 미션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게 각각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굉장히 롱 플랜을 가지고 차근차근 그리고 어떤 분야에 있어서 우리가 주력해야 되는지를 계속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관찰하면서 이런 것들을 한다라는 게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데이터 센터를 2025년까지 재사용 가능한 데이터 센터, 그런 에너지 원으로 사용하는 데이터 센터를 짓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이제 코로나 시대 때 2021년에 스웨덴에다가 완전 100% 탈탄소로 운영되는 데이터 센터를 설립합니다. 얘는 순수하게 물이라든지 아니면 바람에 의해서 풍력에 의해서 운영되는 데이터 센터고요. 이런 것들이 그 AI 기술들을 활용을 해서 이 시간대는 윈드를 쓰는 게 좋겠다, 이 시간대는 물을 쓰는 게 좋겠다라는 걸 AI가 계산을 해서 이렇게 운영이 되는 데이터 센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트렌드는 약간 추운 데다 짓습니다. 그 이유는 자체 데이터 센터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그러한 오픈 AI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양의 슈퍼컴퓨터나 GPU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추운 데다 짓고 그 다음에 서큘레이션, 그러니까 이런 공조나 이런 것들이 에어컨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짓는 경향이 있습니다. 워터파지티브 입장에서도 저희가 갖고 있는 공랭시설에다가 IoT 센서를 돼서 실제로 얘가 이 진짜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물인지 그럴 때 써야 되는지 아니면 딴 데 써야 되는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데이터 센터 근처에 뭘 짓냐면 서큘러 센터를 짓습니다. 이거는 뭐랑 비슷하냐면 테슬라가 자동차 공장 근처에 배터리 공장 짓는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실제로 AI로 분석되는 저희 하드웨어 자원들의 운영 현황이라든지 아니면 얘를 재사용하는 데 있어서 혁신을 가져오기 위해서 데이터 센터 근처에 서큘러 센터를 짓고 저희 하드웨어 자원들에 대해서 재사용성을 높이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뭐 여러 다른 나라의 데이터 센터들이 이런 것들이 제로 웨이스트 관련돼서 서티피케이션 인증 같은 것들은 획득을 했고요. 뭐 이런 아일랜드 더블린 센터나 이런 것들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 이피션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많이 깨닫고 있고요. 저희가 에어컨 없는 데이터 센터들은 지속적으로 만들고 있고 실제로 그것들을 리플레이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거는 에어컨이 없게 하기 위해서는 직접적인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얘는 뭐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여러분들 그 목욕탕 같은 데 가시면 사우나 같은 데 가시면 이렇게 증기 이렇게 뜨거운 데다가 물을 뿌리면 얘가 확 증기가 배출되잖아요. 그런 거 같은 방식을 사용을 해서 실제로 에어컨 없이 이 냉각기에 물을 뿌리는 방식으로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혁신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얘는 이 장표에 나오는 거 저희 퀸시 지역에 있는 데이터 센터에 UPS가 달려있는 그림인데요. 실제로 그 UPS를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디젤 기반으로 주로 이제 얘는 데이터 센터 되고 하게 되는데 그 경우에 이제 얘를 게솔린이나 이런 것들로 사용을 했던 거를 저희가 이제 수소 차용의 연료 전지의 핵심 소재인 PM을 사용을 해서 사실은 이렇게 POC도 하고 실제 리플레이스하는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수소로 만들면 당연히 좋을 것 같고요. 그런 활동들에 기반해서 저희가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기반에서 이러한 캐큘레이션이라든지 실제로 탄소 배출에 있어서 이미션에 있어서 임팩트 대시보드라는 서비스를 저희가 제공을 합니다. 얘는 뭐냐면 기존에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전 세계의 데이터 센터 운영된다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근데 데이터 센터별로 제공하는 서비스가 좀 다릅니다. 근데 어쨌든 데이터 센터가 어느 지역에 있는지에 따라서 그 지역에서 저희는 GA라고 부르는데 서비스되는 서비스의 탄소 배출량이 얼마인지를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차트를 제공을 하고요. 더 나아가서 저희 고객이 온프렘으로, 그러니까 클라우드를 쓰시지 않고 온프렘으로 사용했을 때의 탄소 배출량과 그다음 클라우드를 썼을 때, 애저 기반의 클라우드를 썼을 때 얼마만큼의 탄소가 배출되는지를 계산을 해서 얘를 정량적으로 얼마만큼의 탄소 리덕션을 가져오는지도 계산해서 보여드립니다. 그것들을 시계열에 따라서도 제공을 해드리고요. 아니면 먼슬리로도 제공을 해드립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뭐 이거는 예제인데요. 콘토스라는 회사에서 사실은 어떤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115.8
쓰심으로써 마이너스 91의 리덕션을 가져가실 수가 있고요. 거기다가 마이크로소프트가 아까 재사용이 가능한 풍력이나 아니면 뭐 물 같은 그런 재사용이 가능한 에너지원을 사용을 해서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거로 인해서 저희가 마이너스 1.96의 리덕션을 가져가면 결국은 그 콘토스라는 회사는 이 비즈니스를 영위하기 위해서 22.50의 탄소만을 배출하는 걸로 계산이 됩니다. 이런 것들을 저희 고객들이 제공을 받고 이런 것들을 그 고객들의 서스테이너빌리티 보고서에 반영하도록 저희가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이크로소프트가 잘하는 게 뭐냐면 직원의 참여입니다. 그래서 직원의 참여를 통해서 저희가 다양한 그 아이디어를 얻고 그거 해커톤을 개최를 해서 정말로 탄소 절감하는 활동들을 혁신적으로 가져가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요. 서스테이너빌리티 액션 박스라는 걸 통해서 1년 내내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해커톤 행사를 합니다. 이 예제는 저희가 콜플릿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탄소가 배출되는 거에 가장 그 메이저를 그러니까 가장 주요하게 차지하는 것들이 뭐냐면 석탄의 플릿 지금 왼쪽에 보시면 저 위에 그 굴뚝 같은 게 있죠. 그래서 이 석탄 자체가 배출하는 탄소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실제로 원자력으로 만약에 그 공장 자체를 변신을 하거나 그것들을 전환하는 비즈니스를 한다라고 하면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인사이트를 제공해 드리는 그런 저희가 앱을 개발을 해서 실제로 콥스에서 발표된 사례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일단 이 액션 박스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건데요. 얘는 기본적으로 전 세계에 지금 콜플릿이 얼마나 있는지를 가시적으로 보여주고요. 그 중에서도 인공위성 사진을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그 공장의 여러 영상들을 분석을 해냅니다. 그러면 그 분석된 거를 가지고 실제로 얘를 원자로로 개선하는 작업들을 하거나 이러실 때 결정권자가 인사이트를 가져가실 수 있도록 그리고 인력이나 이런 것들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를 이 앱을 통해서 캘큘레이션을 하시고 인사이트를 가져가실 수 있도록 저희 그 액션박스 직원들이 참여한 해커톤을 통해서 개발된 앱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피지컬하게 탄소를 캡처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정말 저희가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고요. 이것들이 뭐 예를 들면 사실 정유 회사들이 더 많은 기름들을 과 반대급부적으로 이런 카본 캡처 방식에 관련돼서 정유회사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과 더불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런 카본 캡처 방식에 관련돼서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투자를 하고 있고요.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계시는 데서 이런 커다란 팬을 돌립니다. 그러면 얘가 공기를 빨아들이면서 이 필터를 거치면서 그 화학적 반응을 통해서 카본을 추출을 해서 얘를 땅에 묻어버리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생각보다는 아직도 기술적인 한계가 좀 있기는 합니다만 굉장히 저희가 주력하고 효과가 높기 때문에 많은 그 리소스와 많은 펀드를 쏟아 부어서 저희가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직 한계라고 하면 청정 에너지를 사용할 전제로 해야 되고 특히 아까 포집된 그런 CO2의 저장 문제라든지 재활용의 문제에 관련돼서 아직도 관건이지만 이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AR 기술들을 활용해서 실제로 뭐 비치에서 뭐 로봇이 담배꽃으로 인식해서 자동으로 얘가 집어낸다든지 이런 활동들은 AR 기술들의 기본적인 활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